네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났다. 27에 아빠를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떠나보내고 나는 졸업을 미루고 가족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엄마 문숙자는 갑작스러운 상실에 멍해졌고 나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기도 전에 병원, 장례식장, 법원, 은행을 오가며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처음엔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다. 돈 문제, 집 문제, 엄마의 우울증, 하나도 쉬운 게 없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고. 처음엔 단순한 만남인 줄 알았다. 친구, 지인, 옛날 교회 사람들 중 누군가겠거니. 하지만 엄마는 말했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백경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그는 이혼남이었고 자식들과도 왕래가 없다고 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나는 엄마가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엄마가 그와 새 출발을 하도록. 아빠와 살던 낡은 집은 내가 보존하고 새로 전셋집을 얻어들이기로. 처음 백경수를 만났을 땐 나도 긴장했다. 그는 말투가 부드럽고 예의도 있었으며 엄마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다. 나보다 엄마가 더 젊어 보인다는 유치한 농담들 했고 내가 일하는 회사를 물으며 똑똑한 딸이 자랑스럽겠다고 말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고 따로 이상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보여줬고 나는 그게 가장 기뻤다. 하지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 건 엄마와 그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어느 날 아침 등기우편 하나가 집으로 도착했다. 엄마 앞으로 발송된 서류였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열어보니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보낸 계약서 사본이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백경수였고 엄마 명의의 집을 매도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거기엔 엄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고 위임장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겨우 통화가 되었고 엄마는 당황한 목소리로 그저 경수가 알아서 도와준다기에 라고 말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위임장은 엄마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엄마는 그 문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위임장을 위조했고 계약서를 제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경수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설마 했던 불안이 현실이 되었고 그가 단순한 중년 로맨스를 가장한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다음 날 바로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당황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백경수는 전세금을 관리해주겠다며 서류를 가져갔고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그를 믿고 있었다. 사람 좋은 말투와 다정한 눈빛을,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에 나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을 느꼈다. 엄마는 나를 보며 울먹였지만 나는 올 수 없었다.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집은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난 몇 년간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낯선 남자의 손에 그 집이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곧장 구청으로 달려가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조회했다. 낯선 이름의 대리인이 엄마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었고 주소도 어딘가 수상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경찰에 가서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위임장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경찰은 형사과로 사건을 이첩했고 나는 정식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백경수는 연락이 끊겼고 엄마는 충격에 빠져 병원 신세를 졌다. 나는 병실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묻고 싶었다. 왜 그를 믿었냐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새겨진 후회와 자책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빠의 집도, 엄마의 신뢰도, 나 자신도. 이건 단순한 사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을 발판 삼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욕심에 대한 싸움이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생각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 동안 백경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처음엔 엄마도 그가 출장 중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졌다. 엄마는 혼잣말처럼 경수가 이런 사람일 리 없어 라고 반복했고 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백경수가 살던 주소지를 확인했다. 등본에 적힌 주소로 찾아놨지만 해당 주소는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였다. 집주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나는 경찰서에 다시 들러 추가 진술을 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는 명의 도용과 위조 사문서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백경수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마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책했고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옆에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백경수가 엄마 명의의 집을 매도하겠다며 찾아왔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위임장을 들고 있었고 중개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상하다고 느껴 나에게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곧장 중개인을 만나 백경수가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했다. 그 서류들에는 엄마의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인감도장은 엄마 것이 맞았고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실제와 동일했다. 위임장은 엄마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문구와 형식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마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처럼 전문적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도와주고 있거나 이전에도 이런 범행을 반복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백경수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고 어떻게 이런 서류들을 꾸몄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백경수를 만났을 때 그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엄마는 그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느꼈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다는 감정이 낯설지만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가 했던 말들 중 몇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예를 들면 전처와의 이혼 사유나 자녀들과의 단절, 이전 직업에 대한 설명이 애매했다는 점이었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일이 단순히 누군가의 사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더 큰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고 최소한 엄마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야 했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백경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커뮤니티 탐색, SNS 계정 추적, 예상외로 그는 온라인상에 거의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사진 몇 장과 애매한 경력만이 남아있었고 대부분의 정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같은 이름의 남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연결해서 수사 중이며 백경수가 사용하는 신분과 연락처, 주소 등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고 했다. 나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동시에 확신을 얻었다. 그는 절대 우연히 엄마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상처를 계산한 뒤 치밀하게 접근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정식 수사 요청서를 다시 작성했다. 엄마는 처음엔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망설였지만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글로 옮기며 스스로를 다잡고 싶었다.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은 전적으로 그 남자에게 있었고 엄마는 그저 마음의 틈을 내어준 것뿐이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틈을 다시 메우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싸움이라는 걸.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 여성 역시 백경수라는 이름의 남성을 인터넷에서 만나 몇 달간 교제한 뒤 재산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유사성과 사용된 서류의 형태, 위임 방식 등을 비교해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나는 더는 단순한 개인 사기 사건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하지만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며 당시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의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주고 백경수가 사용한 번호와 이메일, 인감 발급 당시 날짜들을 정리해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흐릿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을 쫓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우선 백경수가 마지막으로 엄마와 함께 방문했던 중개업소들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몇 군데는 기억나지 않거나 문을 닫았지만 한 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곳 중개사는 백경수가 얼마 전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을 했다고 기억했다. 통화 내역과 번호를 요청했더니 최근 전화번호는 이미 경찰에서 확보해간 상태였다. 나는 경찰에게 다시 연락했고 그 번호로부터 신호가 잡혔다는 정보를 얻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 근처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경찰과 함께 청주로 내려갔다. 경찰은 지역 지구대와 협조해 탐문을 시작했고 나는 근처의 중고차 매매상가와 고시원, 부동산 주변을 중심으로 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SNS에서 활동하는 한 지역 중개인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글에는 최근 상담했던 남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특이하게 중년인데도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인했고 백경수와 너무도 흡사한 옆모습을 확인했다. 확신이 들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수색했고 근처 고시원 명단을 확인하던 중 백경수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최근 입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기존에 확보한 위조 서류와 유사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그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며칠 뒤 청주 종합터미널에서 그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엄마와 나는 체포 소식을 듣고도 쉽게 안심할 수 없었다. 그가 단독으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백경수는 실제 이름이 아니었고 여러 개의 신분증과 인탐도장을 위조해 전국을 돌며 유사한 수법으로 중년 여성들을 노려온 전과가 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묘하게 위장해 행동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합법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법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했다. 나는 분노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이 정도로 정교하고 계획적인 사기극이 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백경수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가짜 신분증과 서류,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되면서 점차 증거는 그를 향해 쌓여갔다. 엄마는 백경수가 체포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해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한 명의 범인을 붙잡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수사에 참여했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의 전말을 공유했다. 뜻밖에도 여러 피해자들이 서로 연대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이 사건을 중요 사기 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뒤 나는 수사관으로부터 한 장의 서류를 받았다. 백경수와 함께 행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로 여성 피해자와 백경수를 연결해주거나 피해자의 신분을 미리 조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다. 백경수가 자신을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그 여성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그 여성을 단순한 친구로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했던 말들과 타이밍이 매우 이상했다고 했다. 나는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다. 엄마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백경수만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그를 도왔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방조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과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검찰 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백경수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갔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이었다. 나는 예상했던 일이라 차분히 응했다.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검찰 조사에서 나는 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는지, 그리고 서류 위조가 발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조사관은 이미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 사건을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단지 우리 가족만 속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피해자 보호 지원단에서 연결해준 공익 변호사였고 우리 사건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와 직접 만나기로 했고 모든 서류와 진술서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재산범죄이면서 동시에 감정적 착취가 동반된 복합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고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진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는 엄마의 상태와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솔직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 추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같이 사건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고 진술서를 다시 쓰고 피해자들 간의 소통을 도왔다. 몇몇 피해자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진술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나와 엄마는 그 속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엄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기록하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검찰로부터 기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경수는 사문서 위조,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총 7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서류를 읽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긴 싸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는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 중 백경수가 제출한 탄원서에 엄마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는 수감 중에 작성한 탄원서에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이 내게 증오를 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적었고 문숙자 씨는 내가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엄마에게 사적인 편지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지금의 삶이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엄마만이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얼어붙었다. 그가 아직도 엄마를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엄마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엄마는 이미 편지를 읽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쓰면 진심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회환도 반성도 아니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방식이라고.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를 믿겠다고. 나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었고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편지 사본과 탄원서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고 감정적 조작 시도를 포함한 증거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검찰은 백경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그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었다.
공범 역시 추가 기소 대상에 올랐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다. 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피해자도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그날 밤 나는 엄마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로 말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닌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엄마와 나는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조용했고 법정에는 백경수의 얼굴을 보려는 다른 피해자들도 모여 있었다. 그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입장했고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사람은 반성하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검찰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위조된 위임장,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까지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불안정화, 경제적 궁핍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린 여성들이 과도한 반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다. 나 역시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봤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됐으며 판사도 그 점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녀는 백경수와 비슷한 시기에 교제했고 같은 방식으로 위임장을 위조당할 뻔했지만 중간에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거래로 중단했다고 했다. 그녀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되었고 변호사는 그 내용을 참고인 진술로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선명해졌다. 엄마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너무 쉽게 믿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건 순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였다고. 그리고 그런 신뢰를 악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엄마는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며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한편 나는 직장일과 병행해 사건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류 정리, 법률 자문, 다른 피해자와의 연락 등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익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고민 끝에 응했다. 엄마와 상의했더니 그녀는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방송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목소리와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제보되기 시작했다. 어떤 여성은 몇 년 전 비슷한 남성을 만났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사용했던 이름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정보는 경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다. 백경수는 한 사람이 아니었고 수많은 가면과 이름을 쓰며 살아온 이중적인 존재였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엄마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실감했다. 이건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문제였고 특히 중년 여성의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 나는 피해자 모임에서 제안했다. 이 사건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고. 법률 정보, 대응 방법, 실제 사례, 심리 회복 방법까지 담은 자료였다. 엄마도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짧은 수기로 정리했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글을 쓸수록 마음이 정리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글은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고 읽는 사람마다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있었다. 그가 남긴 흔적은 깊었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이겨내는 방식은 단지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란 걸. 이제 남은 건 최종 선고뿐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선고일이 다가오던 날,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법원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싸워온 결과가 이제 곧 내려질 것이란 생각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엄마는 내 옆에서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고 어떤 결과든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느껴졌다. 법정에서는 마지막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중형을 구형했다. 그들은 백경수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을 기만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고의적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재산적 피해는 단순한 손해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남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백경수 측 변호인은 여전히 그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명을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 정신적 불안정, 사회 부적응 등의 요소를 언급하며 법의 관용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그는 눈을 피했고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를 분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모든 진술을 정리한 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해 보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여성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강조했고 법적 제재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사회 전체가 이런 범죄에 더 민감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판결이 끝난 후 엄마는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감옥에 갔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구 중이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다시 만남이 열렸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간의 수고를 위로했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함께 축하했다. 몇몇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정신적으로는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모임에서 우리는 책자 발간을 마무리했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전국 여성센터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에는 피해 예방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로서 우리의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엄마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엄마가 점차 다른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감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 역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회사 일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예전보다 더 깊은 책임감과 집중력으로 일을 해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나 자신도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때때로 꿈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건 내가 지나온 시간의 일부였고 이제는 나를 강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엄마가 내게 말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신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혹여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맞서 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새로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품은 채 살아갈 용기를 우리는 얻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며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어섬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아픔의 유일한 가치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내는 사람은 법무부 공익지원단이었다. 메일에는 백경수가 복역 중인 교도소에서 제출한 반성문 사본과 함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파일을 열었다. 반성문에는 예상대로 그가 겪은 과거의 불우한 삶, 경제적 파산, 인간관계의 실패 등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엄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나는 문숙자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녀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이었다. 그녀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고 난 후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억울한 감정도, 분노도, 동정심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오랫동안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반성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그녀는 요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새로 생긴 친구들과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더는 밤에 잠 못 이루는 예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에게 흔들렸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한 달 뒤 우리는 피해자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났다. 그동안 함께 싸워온 이들이었다. 몇몇은 여전히 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대다수는 형사재판 이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날 모임에서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만들었던 책자의 최종 인쇄본을 나눠 가졌다. 우리는 각자 책 한 권씩을 받아들고 마치 졸업하는 학생처럼 웃었다. 그 책에는 우리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다. 진술서, 증거자료, 판결문, 그리고 피해자들의 메시지까지. 모든 문서를 하나의 파일에 넣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이 싸움은 끝났고 이제 나는 그 싸움을 내 삶 속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사건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제안이 들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자신 있게 수락했다. 사람을 이끄는 책임은 무겁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무거운 시간을 견뎌냈기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며 나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체감했다. 과거에는 흔들렸을 말들에도 이제는 차분하게 대응했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화내는 대신 도와주려 했다. 상처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을 나는 그때서야 실감했다. 엄마와 나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시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책을 읽었다. 그런 평범한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더는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이해하려 애썼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해 했다. 과거엔 쉽게 흘려보냈을 순간들이 이제는 전부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다. 사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서두르지 않았고 나의 속도를 존중해줬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빠도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해하셨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정말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 계절을 넘기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옅어졌고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았다. 서로를 믿고 다시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엄마와 나는 함께 아빠 산소에 다녀왔다. 그동안 몇 번이나 와버려다 결국 차마 오지 못했던 곳이었다. 눈이 내리기 전날이라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고요했다. 엄마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아빠에게 말을 건넸고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마음을 담았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안에서 아빠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렵지만 이제는 그런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늘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지난 몇 년을 통해 배웠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은 내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 상처들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했다. 나는 더 이상 표면적인 말이나 포장된 모습에 쉽게 속지 않게 되었고 진심을 보는 힘이 생겼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상처는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몸소 겪었고 그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책장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피해자 지원 책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글들 사이에 내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언젠가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요즘도 상담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때때로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이 엄마에게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곤 한다고 했다. 엄마는 그런 순간마다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고 했다. 자신이 무너졌던 그 시간들이 이제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는다고 말했다. 나는 내 삶으로 돌아왔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챙기며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사람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도 가끔은 의심이 앞설 때도 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신뢰를 주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려 한다. 그게 내가 다시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은 단지 누군가의 악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아온 것들, 무시했던 신호들, 그리고 괜찮다고 넘겼던 순간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피곤할 땐 쉬고, 불안할 땐 털어놓고, 기쁠 땐 마음껏 웃었다.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었다. 엄마도 나도 그렇게 서로를 지켜가며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삶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 상처를 마주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누군가는 그 상처로 자신을 감추고 누군가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낸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 한다면 두려워 말고 외면하지 말자. 용기 있게 말하고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자. 믿음은 깨질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위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키며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